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545페이지의 6장 공인중개사의 매신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입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법원 규칙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왜 제정이 되느냐 하면은 2006년도 1월 달부터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포함이 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또 다른 조문 하나가 개정이 됐죠.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내지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겸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하위 규범으로서의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규칙이 고 2006년도부터 출제 범위에 포함이 돼서 한 문제 정도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지문들을 점검해 두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1번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강의할 때 그냥 대법원 규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데 틀려버렸죠.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인인 중개보존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리 출석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점. 4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여기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의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쪽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인이 되는 거죠. 결국 중개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부당한 매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대법원 규칙에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5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놨는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각 대리 행위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대법원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오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다 구성합니다. 그 대법원 규칙상의 무엇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1.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중개업의 폐업 신고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개업을 폐업신고 내버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라야만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놨는데 우리 대법원 규칙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결격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등록 취소. 이게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거죠. 부득이한소에서 중개업을 폐업하게 됐고 그 법을 위반해서 폐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 폐업 신고를 했다라면은 개업 공인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당연히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의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죠. 대법원 규칙에도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인데 바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신청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죠. 거기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지금 이 대법원 규칙도 개정이 돼서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상의 어떤 인장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개인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우리 대법원 규칙에서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지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장 작성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야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못하는 거죠.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죠. 그런데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문장이 뒤집어 놨네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맞다면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 있겠네요. 5네. 3번에 대법원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계속 물어보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우리 대법원 규칙에서도 확인 설명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규칙상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에는 그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 이래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위임계약하는 말은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라는 걸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비춰보면 이건 중개의뢰 받았을 기재하는 중개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위임계약이 되는 거죠. 그 위임계약 체결 전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때는 이 대법원 규칙에서도 업무 정지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1개월에서 업무 정지 처분 제도가 있죠. 그래서 아마 2년, 최대 2년까지 업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죠.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규칙에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규칙을 학습할 때는 항상 공인중개사 법령과 비교하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규칙을 2006년도에 처음 제정할 때 공인중개사 법전의 내용을 기본 모델로 삼아서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교식으로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4번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모하니까 등록 모합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권리분석과 알선만 행할 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5입니다. 3번에 매수신청 대리는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는 우선 매수신고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5
답항이 되죠. 4번에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경제적 가치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임인에게 즉 고객에게 성실정에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상의 확인 설명 의무의 이행 방법하고 차원이 똑같습니다. 비교식으로 검토하라 그랬죠.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을 범위에 그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특이하게 들어간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대법원 규칙에도 보면은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방이네요. 그 다음 뒷페이지에 5번 문제.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법원 규칙에도 공인중개사법처럼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구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두고 있고 제가 줄을 꺼낸 것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문의 5번에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는 우선 매수인 신고할 수 있는 짝이 있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 매수 신고하는 행위도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에 포함되고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하는 것도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5번이 그래서 틀려버렸네요. 정당한 매수신청 대리행위입니다. 6번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것이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 그래서 왼쪽에 5번 문제의 해설은 금지행위고 6번 문제의 해설은 정당한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매각기일의 변경 신청 행위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는 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한다,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공유제 우선 매수 신고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정당한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대법원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서 해야 되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매수신고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 훼손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회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과 동일한 차원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제도,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서는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제도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중개실무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매실무교육이라는 게 별도로 대법원 규칙상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실무교육을 이수했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경매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까지 해가지고 매수신청 대리 영업을 하다가 우리가 그 매수신청 대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신고했다라면은 결국 다시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가 되겠죠. 그러가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 할 때는 폐업한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해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업의 폐업 신고가 있게 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죠. 폐업 신고에서 등록이 소멸되니까.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 동안 결격 사유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지고 다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중개부에 폐업 신고를 한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 경매 실무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증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사항의 범위죠. 그래서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8번 대법원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죠. 이것도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 아니었죠. 업무 개시 요건이었죠. 그런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대법원 규칙에서는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신청 전에 보증 설정부터 해야 되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답방입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은 경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정하게 설명해야 되고 4번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 그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확인설명서를 철하여 5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이죠. 우리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기준 금액도 똑같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기준 금액은 똑같다라는 거죠. 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이제 대법원 규칙과 연계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실무에 관한 문제가 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매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의 기출문제를 두루두루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물론 뒷부분에 여러 주제들을 종합해서 한 문제로 구성해 놓은 종합 문제를 10몇 문제 두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을 봐가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있는데 1.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아주 자주 물어본 내용입니다. 틀리고 2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기한제로 바뀌었죠.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제 때는 그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기한제이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언제든지 잔금을 준비하면 납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가 앞당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기일했기 때문에 틀린 답방이고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들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임법상에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가진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꼭 배당 요구 신청하는데 그 배당 요구의 종기가 매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죠. 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는데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틀려버렸고 4번에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했는데 틀려버렸죠. 이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5번 매각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놨습니다.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세권자는 당연히 이제 최고 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겠지만은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선순위 전세권자는 인수되는 권리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5번이 오겠습니다. 2번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전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로 틀려버렸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액에서 보전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둔 것은 재매각을 실시함으로써 배당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둔 거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가액에서 그 보전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따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런 말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라는 거죠. 4번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다라는 거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랬고,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가 개시된 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매각 절차에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매수 신청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문제.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1.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전 금액은 또 나오네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2번 차순위 매수 신고액은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전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고 오네요.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데 잔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틀렸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 제도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책임을 져야 되죠.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21회, 23회 기출문제인데 앞에 2번 문제는 25회네요. 그 25회 기출문제는 23회 기출문제를 거의 본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칙이 있죠. 한번 기출된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바꾸든지 간에 언젠가는 다시 출제된다 이런 명심을 하고 기출문제를 두루두루 섭렵해 보시면은 적중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4번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했는데 문제를 보면은 대법원 규칙의 내용인 것인 양 보이지만은 아마 민사집행법의 내용과 함께 섞어서 지문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의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출해야 된다 소리죠. 오죠.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에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 신고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래서 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가격은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겁니다. 4번의 차순위 매수 신고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호창된 사람은 이 경매에 있어서 매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매수의 의무를 면하게 되고 자신이 제공했던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거죠. 5번에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인권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행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는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는 못한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55페이지에 5번 들어갈 금액으로 오랜 것을 해놨는데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2억 원의 부동산 입찰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신고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죠. 그 차순위 매수신고액이 얼마를 넘을 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전 금액을 넘는 때만 자수림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전 금액은 10분의 1이니까 최전 매각가의 10분의 1이 2억 원의 10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럼 2억 5천에다가 2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2억 3천만 원을 넘는 때만 자수림의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 경매에 관하여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었는데 1.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의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경매 신청이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하게 되겠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은 일주일 차. 3번에 기일 입찰에서 매신청 보전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고 4번에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보전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항고 보전금액도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는 최저 매각가격의 10%가 아니고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각 금액이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의한 최저 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수 신청 보전금을 2할로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7번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권리분석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1.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고 선순위 가등기죠. 최고 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최고 선순위. 이 담보 가등기의 경우는 말소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멸해버리지만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최고 선순위일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자체로서 시간의 선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해버리고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전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도록 돼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위법의 조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은 이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갖췄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에 최고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났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이다라는 거죠.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려버렸네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라고 적어놨지만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다라는 거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결국 알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즘에는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수되는 유치권도 있고 인수되지 않는 유치권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소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실무에 관한 문제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560페이지에 여러 법령 조문에 여러 조문들을 내용이 서로 관련성도 없는 조문들을 모아서 한 문제를 구성한 종합 문제들만 따로 이 뒤에 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무엇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문 5개가 여러 서로 관련성은 없지만 여러 규정들을 모아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들만 모아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종합 문제라고 제목을 갖다 붙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모의고사의 기능을 하기 위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가 기본적으로 다른 출판사 언어 기출 문제집 교재보다도 문항수를 많이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가급적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많이 수록해두기 때문에 강의 분량도 많고 촬영하는 데 시간도 좀 지체가 되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종합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기출 문제집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